안녕하세요. 후원사연입니다. 앞으로 재미, 감동, 사이다 사연 많이 가져올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를 비추지만 박영숙 씨의 집 거실은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감돕니다. 영숙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정성스럽게 닦인 도자기들을 하나하나 훑어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눈앞의 화려한 장식품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검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미 비서를 통해 아들이 데려올 여자 수진의 뒷조사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그녀의 손에는 수진의 부모님이 평범한 중소기업 직원이었다는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콧방귀를 뀌며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내던졌습니다. 겨우 이 정도 집안 딸내미가 내 아들을 넘봐? 감히 누구 집안을 망치려고. 그녀에게 아들 진우는 평범한 자식이 아니라 자신의 무너진 인생을 일으켜 세워줄 마지막 보루였던 것입니다. 주식 투자 실패로 생긴 수십억 원의 사채 빚은 매일같이 영숙 씨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이 빚을 한 번에 갚아줄 재력가 집안의 며느리가 절실했던 그녀에게 수지는 그저 방해물일 뿐이었죠. 영숙 씨는 소매 속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 만져봅니다. 그것은 미리 시장에서 구입해둔 몇 천 원짜리 싸구려 모조품 스카프였습니다. 오늘 수진이 가져올 선물과 바꿔치기하여 그녀를 도둑이나 사기꾼으로 몰아낼 작정이었던 겁니다.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영숙 씨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진이 수줍은 표정으로 거실에 들어서며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약소하지만 좋아하실 것 같아 준비해 왔어요. 수진이 내민 상자 안에는 백화점 보증서가 든 고급스러운 명품 스카프가 들어 있었죠. 영숙 씨는 짐짓 자상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내오겠다고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는 짧은 찰나 그녀는 소매 속에 감춰둔 가짜 스카프를 꺼내어 진품과 순식간에 바꿔치기 했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온 영숙 씨의 표정은 차를 내오기 전과는 180도 다르게 변해 있었죠. 그녀는 상자 속의 스카프를 거칠게 잡아채더니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이게 뭐야? 네가 지금 나를 비웃는 거니? 수진이 당황하며 영숙 씨의 얼굴을 바라보자 영숙 씨는 기다렸다는 듯 손을 휘둘렀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수진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고 그녀의 뺨은 금세 붉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 진우가 경악하며 수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수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영숙 씨는 자신의 손을 파르르 떨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가짜를 들고 와서 시어머니 될 사람을 속여 먹으려 들어? 너 같은 사기꾼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그녀는 미리 매수한 가정부와 기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연기를 시작합니다. 기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수진을 쏘아보며 영숙 씨를 부축했고 수진은 억울함과 충격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영숙 씨는 쓰러져 있으면서도 눈을 가늘게 뜨고 수진의 무너진 모습을 확인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첫 단추가 완벽하게 깨어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박영숙 씨는 병원 VIP 병실에 환자복을 입고 누워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병색이 전혀 없었지만 아들 진우가 들어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움켜쥐었죠. 진우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죄책감 어린 눈빛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진우에게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진이 가져왔던 스카프가 정교하게 조작된 위조품이라는 가짜 감정서가 들어 있었죠. 또한 수진이 과거에 부유한 남성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허위 정보가 담긴 지라시 문건도 함께였습니다. 진우는 믿기 힘든 내용에 손을 떨며 서류를 읽어내려갔고 그 모습에 영숙 씨는 회심의 미소를 감췄습니다. 진우야, 이 엄마는 죽어도 그 애를 우리 집안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없구나. 진우는 어머니의 건강과 눈앞의 구체적인 증거들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느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니가 이토록 처절하게 반대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세뇌하기 시작한 것이죠. 진우가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잠시 병실을 비우자 영숙 씨는 곧바로 몸을 일으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는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사채업자 우두머리인 마 사장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마 사장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아들을 다른 건설사 집안의 외동딸과 결혼시켜 빚을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녀에게 아들의 혼사는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파멸을 막기 위한 비즈니스 거래에 불과했으니까요. 같은 시간 영숙 씨는 수진에게 따로 문자를 보내 그녀의 부모님이 근무하는 직장과 집 주소를 상세히 나열했습니다. 조용히 떠나지 않으면 내 부모님의 사회적 생명까지 끊어놓겠다는 잔인한 협박이 담긴 메시지였죠. 수진은 진우의 소식을 듣기 위해 병원 근처를 서성이다 영숙 씨가 미리 고용한 용역 직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덩치 큰 남성들은 수진을 거칠게 밀치며 아가씨가 올 곳이 아니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수진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강제로 끌려나가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드님 앞길 망치지 말고 조용히 사라지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용역 직원의 차가운 말에 수진은 비참함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을 흘리며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진우는 그런 수진의 전화를 애써 외면하며 어머니의 병상을 지키는 어리석은 효자로 남기로 결심하죠. 영숙 씨는 병실 침대에 다시 누워 자신의 완벽한 이중 작전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음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굴욕적인 대우를 받으며 병원 밖으로 쫓겨난 수진은 차가운 빗줄기를 맞으며 잠시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슬픔에 젖어 있기보다 오히려 서늘한 냉기를 뿜어내며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죠. 수진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품속에서 개인용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건 곳은 그동안 신분을 숨기고 근무했던 평범한 회사가 아닌 국내 최고의 재벌가인 K-그룹 전략기획실 비서팀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집으로 와주세요.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수지는 사실 K-그룹 김 회장의 하나뿐인 외동딸로 진우의 사랑이 조건 없는 진심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을 숨겨왔던 것입니다. 잠시 후 수진의 개인 저택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도착했고 정장을 차려입은 비서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수진은 비서팀에게 박영숙의 모든 자금 흐름과 최근 행적을 낱낱이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보고를 시작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영숙의 추악한 뒷모습이 담긴 서류들이 수진의 테이블 위에 놓였죠. 영숙이 지난 3년간 무리한 주식 투자와 불법 도박으로 인해 5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채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진은 영숙이 자신을 쫓아내려 했던 이유가 단순히 집안 배경 때문이 아니라 아들을 팔아 빚을 갚으려 했다는 것에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돈 때문에 아들의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으려 했다니 정말 대단한 어머니시네요.
게다가 영숙이 진우를 강제로 결혼시키려 하는 건설사. 집안조차 자금난으로 K-그룹의 인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수지는 영숙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짜 권위와 인맥을 무너뜨릴 치밀한 반격의 타임라인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예의를 저버렸으니 자신 또한 더 이상의 자비나 인내심을 발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수지는 비서실장에게 영숙의 사채 빚을 쥐고 있는 마사장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그와 접촉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숙이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릴 모습을 상상하며 수진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이제 평범한 수진이 아닌 거대 기업의 후계자로서 박영숙이라는 괴물을 심판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영숙 씨는 병실 침대에 기대어 앉아 수진에게 보냈던 협박 메시지의 읽음 표시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방해물인 수진이 완전히 겁을 먹고 물러났을 것이라 확신하며 아들 진우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죠. 영숙 씨는 비서실을 통해 전달된 익명의 초대장 하나를 손에 쥐고는 눈을 반짝이며 입술을 가볍게 떨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상위 0.1%만이 참석한다는 VVIP 자선 경매 파티의 초대장이었으며 놀랍게도 최고급 다이아몬드 목걸이 대여 건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이것이 자신의 고상함과 품격을 알아본 사교계의 부름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가슴 벅찬 환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사채업자 마사장을 병원 비상계단으로 불러내어 추가 대출을 요구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마사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지만 영숙 씨는 아들의 정략 결혼만 성사되면 수십 배로 갚겠다며 오히려 당당하게 호통을 쳤죠. 결국 영숙 씨는 추가로 빌린 돈을 들고 백화점으로 달려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수천만 원 상당의 한정판 실크 드레스를 구입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화려한 모습을 보며 그녀는 곧 다가올 진정한 신분 상승의 꿈에 부풀어 얼굴을 붉혔습니다. 동시에 영숙 씨는 진우를 불러내어 조작된 사진 몇 장을 식탁 위로 툭 던지며 싸늘한 목격담을 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수진과 닮은 여자가 낯선 남자의 팔짱을 끼고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이 교묘하게 합성되어 있었죠. 진우는 사진을 보는 순간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고 영숙 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가스라이팅을 이어갔습니다. 진우야, 이 엄마가 뭐라고 했니? 그 애는 처음부터 너의 배경만 보고 접근한 불결한 애라고 했잖니. 진우는 수진에 대한 마지막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진우는 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영숙 씨가 점 찍어둔 건설사 집안, 딸과의 맞선 장소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화려한 초대장과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사실은 수진이 설계한 거대한 덫이라는 사실을요. 영숙 씨가 파티 준비에 정신이 팔려 집을 비운 사이 수진의 비서팀은 소리 없이 움직여 영숙의 저택 담보대출 채권을 전량 매입했습니다. 수진은 차가운 사무실 의자에 앉아 영숙의 집이 법적으로 압류되는 서류에 최종 서명을 마치고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영숙 씨가 꿈꾸는 가짜 낙원이 화려하게 타오를수록 그녀가 돌아갈 현실의 문은 서서히 닫히고 있었던 것이죠. 무지한 욕망에 사로잡힌 영숙 씨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취해 다가올 심판의 시간을 향해 우아하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최고급 호텔의 펜트하우스는
오늘 밤 박영숙 씨를 위한 무대처럼 보였습니다. 영숙 씨는 사채까지 끌어다 장만한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의 자락을 우아하게 휘날리며 파티장으로 들어섰죠. 그녀의 목에는 수진이 익명으로 보낸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어 하객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영숙 씨는 평소 동경에 맞이 않던 재계 부인들 사이를 누비며 아들의 혼사 소식을 마치 대단한 승전보라도 되는 양 자랑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그녀의 손끝은 승리감에 취해 가볍게 떨리고 있었고 사람들의 가식적인 미소에 자신의 입지가 완성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아래 모인 하객들 중에는 수진이 미리 매수한 기자들과 영숙 씨에게 돈을 떼인 피해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한창 재력가 부인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거드름을 피울 때 갑자기 파티장의 경쾌한 음악이 뚝 끊기고 말았죠. 장내에 정적이 흐르는 순간 무대 전면의 대형 스크린에 영숙 씨의 얼굴이 커다랗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영숙 씨가 사채업자 마사장 앞에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아들을 팔아 빚을 갚겠다고 애원하던 음성 녹취록과 영상이었습니다. 마사장님, 우리 진우만 장가 보내면 그 집 건설사 지분으로 형님 빚 다 청산해 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영숙 씨의 추악하고 비굴한 목소리가 파티장 전체를 울리자 사람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멸과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영숙 씨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리며 황급히 스태프를 찾아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죠. 오히려 파티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오직 영숙 씨가 서 있는 자리만을 강렬한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박제된 벌레처럼 사람들의 조롱 섞인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가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와 영숙 씨의 귓가를 어지럽혔습니다. 영숙 씨는 드레스 자락으로 얼굴을 가리려 애썼지만 이미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공개된 뒤라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녀가 믿었던 가짜 권위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껍데기처럼 벗겨져 나갔고 남은 것은 탐욕에 찌든 노파의 비루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영숙 씨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 정성스럽게 한 화장이 흉하게 번져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눈앞의 카메라들은 쉬지 않고 그녀의 추락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천국이 사실은 수진이 파놓은 가장 잔인한 지옥이었다는 사실을 영숙 씨는 그제야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러운 파티장의 인파를 헤치고 마치 밤하늘의 주인공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한 여성이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옵니다. 그녀는 수수한 차림의 예비 며느리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범접할 수 없는 품격을 갖춘 K-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수진 씨였습니다. 영숙 씨는 무대 위 수진 씨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당장 저 미친년을 끌어내지 못해? 영숙 씨가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지만 수진 씨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무대 옆 대형 화면에 서류 한 장을 띄웠습니다. 그것은 영숙 씨가 첫 만남 때 바꿔치기 했던 진품 명품 스카프의 결제 내역과 제조 공장의 정품 인증서였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는 영숙 씨가 주방에서 몰래 가짜 스카프를 소매에서 꺼내는 결정적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수진 씨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아주 단단하고 차분한 어조로 장례를 압도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박영숙 씨,
당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가난한 집 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숙 씨는 수진 씨가 재벌가 후계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조금 전까지 부렸던 고압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수진 씨의 구두 끝을 붙잡으며 비굴하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죠. 아이고 아가씨, 내가 눈이 멀어서 그랬어요. 우리 진우를 봐서라도 한 번만 살려줘요. 하지만 수진 씨는 영숙 씨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며 파티장 뒤쪽에 대기하고 있던 마 사장과 사채업자들을 무대로 불러냈습니다. 마 사장은 영숙 씨가 아들을 팔아넘기겠다고 약속하며 작성했던 추악한 신체 포기각서와 채무 확인서를 하객들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파티장에 참석했던 건설사 가문 사람들도 영숙 씨의 얼굴에 차가운 와인을 끼얹으며 파혼을 선언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영숙 씨의 얼굴에는 눈물과 와인이 뒤섞여 추하게 번졌고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상류층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수진 씨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영숙 씨를 내려다보며 그녀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가짜 신분으로 사람을 속여먹으려 드나요? 당신 같은 사람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합니다. 수진 씨의 서늘한 선언이 끝나자 파티장에는 통쾌한 침묵이 흘렀고 영숙 씨는 자신이 만든 탐욕의 늪 속으로 속절없이 빠져들어갔습니다. 파티장 한쪽 구석에서 어머니의 추악한 진실을 목격한 진우 씨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진 씨의 비서가 방금 전달해준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봉투 안에는 어머니가 수진 씨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했던 가짜 감정서의 원본과 사채업자들과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 녹취록이 가득했습니다. 진우 씨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도박, 빚을 갚는 도구로만 여겼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무대 중앙 바닥에 엎드려 구걸하는 영숙 씨 앞에 섰습니다. 영숙 씨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려 애처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진우야, 네가 말 좀 해다오. 이 엄마가 다 너 잘되라고 그런 거 알지 않니? 하지만 진우 씨는 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평생 처음으로 서늘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아니 박영숙 씨. 당신은 아들인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의 욕망을 채워줄 담보로 보셨던 거군요. 진우 씨는 수진 씨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의 죄를 대신 사죄함과 동시에 더는 그녀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파티장 입구에 육중한 문이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제범죄수사대 형사들이 일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가 미리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상습, 도박 및 사기, 그리고 아들을 이용한 금전적 편취 혐의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형사는 영숙 씨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며 그녀의 권리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는 수갑의 감촉에 경악하며 자신의 화려한 드레스가 구겨진다고 비명을 질렀지만 누구 하나 그녀를 도와주려 나서지 않았죠. 오히려 하객들은 그녀의 비참한 몰락을 카메라에 담으며 수군거렸고 영숙 씨는 그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진우 씨는 어머니가 연행되는 뒷모습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만큼은 그녀를 따라가지 않고 수진 씨의 곁에 멈춰 섰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진우 씨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지만 법과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영숙 씨는 호텔 로비를 지나 경찰차에 태워지는 순간까지도
수진 씨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목소리는 닫히는 차 문소리에 허망하게 묻혔습니다. 평생을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올린 영숙 씨의 가짜 왕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역사적인 심판의 밤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이제야 어머니의 가스라이팅이라는 긴 터널에서 벗어나 진실된 공기를 마시며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박영숙 씨가 구속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저택에는 정막 대신 차가운 법의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영숙 씨가 고상함을 뽐내며 손님들을 맞이하던 거실의 이탈리아제 소파와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도자기마다 붉은 압류 딱지가 무자비하게 붙기 시작했죠. 평소 영숙 씨에게 머리를 조아리던 가사 도우미와 기사들도 이미 밀린 월급을 챙겨 떠난 뒤였고 집안에는 먼지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어머니의 죄를 조금이라도 씻어내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와 적금을 모두 해지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어머니가 사기를 쳤던 이웃들과 지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고개를 숙였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자산을 처분해 변제금을 마련했죠. 반면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는 영숙 씨는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교도관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우리 아들 불러와. 내 변호사가 오면 너희들은 다 끝장이야. 하지만 면회를 온 국선 변호사는 영숙 씨에게 가석방 없는 중형이 예상된다는 절망적인 통보만을 남긴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진 씨는 영숙 씨의 집터가 경매로 나오자 K-그룹 계열사를 통해 이를 직접 매입하여 허물어버리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녀는 탐욕과 거짓으로 얼룩진 그 자리에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공사를 시작했죠. 영숙 씨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가짜 왕국은 이제 포크레인의 굉음 속에 먼지가 되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텅 빈 집터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흔적을 지워내며 말할 수 없는 공허함과 해방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수진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수라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의 근원을 선의로 바꾸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영숙 씨는 좁은 감옥 창문 너머로 보이는 조각 하늘을 보며 여전히 누군가를 원망했지만 이제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돈과 명예를 위해 천륜마저 저버렸던 노파의 끝은 이처럼 비참하고 쓸쓸한 몰락뿐이었습니다. 사채업자 마사장 또한 수진 씨의 법적 압박에 못 이겨 영숙 씨의 채권을 포기하고 도주하면서 영숙 씨의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박영숙이라는 이름은 사교계에서 금기어가 되었으며 그녀가 누리던 화려한 일상은 한낱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수진 씨는 영숙 씨의 저택이 헐린 자리에 도단할 새싹들을 상상하며 차갑게 식었던 마음을 조금씩 갈무리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벽으로 둘러싸인 교도소 안에서 박영숙 씨는 이제 이름 대신 수용번호로 불리는 처참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지 못한 채 다른 수감자들에게 과거 자신이 누렸던 화려한 사교계 생활을 떠벌리며 권위를 세우려 애쓰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동료 수감자들의 차가운 비웃음과 거친 무시뿐이었고 결국 소란을 피운 대가로 강제 노역장에 끌려가 허드렛 일을 도맡게 됩니다. 영숙 씨의 곱던 손은 어느새 거친 흙일과 청소로 인해 갈라지고 터졌으며 거울 속에는 욕망에 찌든 초라한 노파 한 명만이 남았습니다. 아들 진우 씨는 어머니의 면회조차 가지 않은 채 그녀가 남긴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해외 오지로 봉사활동을 떠나
참회의 시간을 갖기로 결심합니다. 어머니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난 진우 씨는 이제 누군가의 도구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타인을 돕는 삶을 살며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기 시작했죠. 수진 씨는 K-그룹의 핵심 경영인으로서 탁월한 성과를 내며 매일같이 언론의 조명을 받는 화려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영숙 씨와 같은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아닌 그녀의 인격과 실력을 존중하는 진정한 동료들이 모여들어 새로운 인연을 맺어갑니다. 수진 씨는 가끔 신문에 실리는 자신의 성공 기사를 보며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자신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미소를 짓습니다. 반면 영숙 씨는 교도소 도서관에 놓인 낡은 신문에서 수진 씨의 환한 얼굴을 발견할 때마다 피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칩니다. 자신이 그토록 탐냈던 부와 명예를 가진 여자를 제 발로 걷어찬 어리석음이 뼛속까지 사무쳐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었죠. 아들에게서조차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면 영숙 씨는 벽에 머리를 박으며 절규하지만 그 비명은 굳게 닫힌 철문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기회를 제 손으로 파괴한 대가는 이토록 길고도 처참한 외로움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 씨는 이제 복수라는 감정조차 잊어버린 채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발걸음을 내디디며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 증명해 보였습니다. 진우 씨 또한 먼 타국에서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며 언젠가 수진 씨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 돌아올 날을 꿈꿉니다. 악인의 몰락은 이처럼 철저했고 그 폐허 위에서 핀 새로운 시작은 그 무엇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진 씨는 자신이 영숙 씨의 저택터에 세웠던 사회복지재단의 개소식 현장에 섰습니다. 그녀는 이제 K-그룹의 경영자로서뿐만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가로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당당한 모습이었죠. 재단 건물 입구에는 해외 봉사 활동 중인 진우 씨가 보내온 화사한 축하 화환이 놓여 있어 수진 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진 씨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테이프를 커팅했고 과거의 상처가 남았던 그 땅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박영숙 씨는 갈 곳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한때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상류층을 호령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낡은 외투를 걸친 채 폐지를 줍는 노인으로 변해 있었죠. 영숙 씨는 발걸음을 옮기다 우연히 자신이 살던 집터에 세워진 화려한 재단 건물을 멀리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빛나는 조명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수진 씨의 모습을 본 영숙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낡고 해진 스카프 한 장을 발견한 영숙 씨는 그것을 손에 쥐고 과거의 헛된 영광을 떠올리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하지만 무심하게 지나가는 행인들 중 그 누구도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초라한 노인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죠. 영숙 씨는 자신이 내쫓았던 황금 거위 수진 씨가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마지막 기회였음을 이제야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수진 씨는 행사 일정을 마치고 비서가 열어주는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아 차분하게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비친 영숙 씨의 비루한 뒷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르지만 수진 씨는 눈길을 주지 않은 채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남을 해하려 했던 자는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빠져 가장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듯 했죠. 수진 씨의 화려한 퇴근길과 영숙 씨의 쓸쓸한 뒷모습이 선명하게 대비되며 거리는 서서히 어둠에 잠겨갔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졌고 오직 각자가 뿌린 씨앗대로 거둔 삶의 결과만이 남았습니다. 욕망이라는 굴레에 갇혀 진실을 보지 못했던 영숙 씨의 마지막 눈물은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한 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남겨진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선택한 삶을 묵묵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